웰스는 1939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의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시도했던 정책과 계획들의 극단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1989년도에 조지 부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소련의 사회주의를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세계정부 체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마도 미래의 세계 질서는 진실로 국가들이 한 가족처럼 존재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대선은 사회주의 악몽과 아메리칸 드림 사이에서 선택이라고 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뉴욕 경제클럽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미국이 직면한 선택은 간단하다면서 친미 정책 아래 역사적 번영이냐, 급진 좌파의 극심한 빈곤과 심한 우울증이냐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겨냥해 그들은 비관과 침체, 쇠퇴, 매우 높은 세금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나는 긍정과 기회, 성장을 전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어 간단히 말해서 이번 대선은 사회주의 악몽과 아메리칸 드림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결부지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당신의 당은 사회주의 의료로 가고 싶어 한다며 이념 공세를 시도하자 바이든 후보는 그 정당은 지금 나다. 나는 민주당이라고 되받아쳤었고 22일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채널로 생중계된 대선 전 마지막 후보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를 향해 의학을 사회주의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고 법인세와 중산층 소득세도 포함된다면서 앞으로도 낮은 세금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공약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세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낮은 세율 원칙을 연임 시에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20%에서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입니다. 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세금 1조 2,500억 달러, 세금 우대 500억 달러, 기회특구 확대를 따른 500억 달러와 필수산업에 대한 지출로 인한 3,500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하도록 위험을 낮춰야 한다면서 좌파 정치인들이 추진한 비과학적 봉쇄령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봉쇄령이 자살, 우울증, 심장병, 약물 과다 복용, 기대 수명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렸고 오로지 트럼프 행정부만이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현행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를
2배인 15달러로 상향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늘면서 일자리 13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의회는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감세 정책을 따르면 같은 기준에서 4조 3천억 달러의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의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법인세 1조 8천억 달러와 개인 세금 1조 4천억 달러, 사회보장급여세는 최대 9천억 달러까지 과세할 것으로 위원회는 추산했습니다. 금융 관련 위험 수수료를 만들어 대형은행에 1천억 달러 등의 세수를 인상할 것으로도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의회에 감세 또는 증세 결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양 후보의 조세 정책은 상하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 20대 51%, 이 51%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미국 전역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로 18세에서 29세 미국인 중 나는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51%로 과반을 넘긴 것입니다. 반대로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률이 자본주의를 앞선 것은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청년층의 자본주의 긍정률은 정말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18세에서 29세 미국인의 자본주의 긍정률은 68%에 달했는데 2014년에는 57%로 11%나 급락하더니 이제는 추가로 12%나 더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불과 10년도 안 돼 생긴 변화입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사회주의 찬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가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본주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자본주의 정점의 국가들인데 정작 이 나라의 청년들은 사회주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먼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현 밀레니얼 세대 20대에서 30대를 말합니다.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임금 수준입니다. 경제가 호황임에 따라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는데 임금 수준은 그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 38%는 투잡을 뛴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만 따지면 무려 51%가 부업으로 돈을 추가로 벌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제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입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더 이상 과거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받았던 수준의 연금과 복지를 누릴 수 없을 확률이 큽니다. 미국도 예전만큼 출산율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더 많은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밀레니얼 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더 늘어나고 있고 건강관리 비용 역시 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부모 세대보다 잘 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또 불평등의 정도도 심해졌다고 믿으니
자본주의 환멸을 느껴 사회주의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겠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시선도 존재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주의나 냉전을 겪지 않아서 사회주의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전 초창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혹은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주의 찬성 비율이 58%에 달했던 호주의 경우 응답자의 약 70에서 80%가 레닌, 스탈린, 마오 쩌둥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률이 낮은 미국에서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강성 진보주의자들도 속속 정치계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1989년생으로 만 29세의 나이에 미국 역대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자칭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 정치계의 핵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두 번째 본사를 세우려다 성사 직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 뒷배경에도 뉴욕주 하원 의원인 코르테즈의 엄청난 투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코르테즈는 아마존의 뉴욕 입성 실패를 두고 시민의 힘을 모아 악덕 대기업을 굴복시킨 사례라며 자축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등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 최고 세율을 70%로 인상하자였습니다. 현재 미국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인데 그걸 70%까지 올려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코르테즈의 주장은 일각에서 현실성 없다, 포퓰리스트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의 호감을 갖고 있는 젊은 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녀의 정계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는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불리는 인물들도 오카시오의 정책들을 옹호하거나 최소한 그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정도의 발언은 꼭 해야 하는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 의원 당선자들이 프리덤 포스를 결성했습니다. 의회 내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자 스쿼드에 맞서겠다는 취지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사회주의 의지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진보 성향 여성 초선 의원 4인방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란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 아이아나 프레슬리가 스쿼드를 이루어 좌충우돌 활동해 왔습니다. 이들은 경찰 예산 삭감, 메디케어 폴 전 국민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무상대학, 그린 뉴딜 등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며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급진적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사회주의 의제가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로 인해 분열 양상을 보입니다. 중대 세력은 이들 급진 좌파가 당을 망친다고 지적하고 좌파 세력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르츠 당선자는 1978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태어나 22세 때 미국에 이민했었습니다. 13세 때 고국이 우크라이나로 독립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녀는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폭스 채널과 인터뷰에서 돈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을 그곳 소비에트 우크라이나에서 목격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며 앞으로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 본다는 건 나로서는 무척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시스템은 많은 파괴와 고통을 만들어낸다. 우린 그것보다는 더 똑똑해져야 한다며 자유와 자유로운 기업을 가질 것인지 정부가 결정하고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을 결정하게 할 것인지 선택지는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라자르 당신은 역시 양친이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쿠바 정권하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의회 내 사회주의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생존자들이 마이애미에 만든 공동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악몽에서 빠져나왔다며 사회주의 좌파가 우리 아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저들의 어젠다는 미국의 사회주의화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결과는 트럼프의 패배지만 그 배후의 본질은 미국의 탈민주화입니다. 미국은 줄곧 민주화 국가들의 정치적 진보를 추진해 왔지만 민주화의 보루인 미국에서 민주화의 퇴보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미국의 민주적 제도를 흔드는 세력을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는 정치적 라이벌로 보는 등 이들 탈민주화를 쫓는 세력의 정치적 야망을 완전히 등한시해 왔습니다. 미국의 웹 매거진 이슈 앤 인사이트에는 지난 7일 민주당원이 미국을 캘리포니아 국가로 바꿀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가 영구적 다수를 확보해 극좌 어젠다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미 이룬 성과를 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려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헌법을 위반한 데 사용할 허수아비로 만들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를 미국의 새로운 주로 만들어 상원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입법을 통해 앞으로 선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대선 부정행위는 트럼프의 패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민주제도를 떠나 정치적 올바름 위에 독재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적 제도 동료 현상의 발생은 통상 민주주의 퇴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보통 민주화 길을 걷던 옛 공산당 국가나 비공산당 정권에 해당하는 말로 과거 전제 혹은 권위주의 제도였던 국가에서 민주적 제도가 흔들려 대개 권위적 제도가 부활하는 법이라 민주제도의 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퇴보라는 말은 미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굳건한 민주제도를 수립한 미국의 동료는 사실상 일종의 탈민주화 현상입니다. 좌파적 가치관이 미국에서 점점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경우
선거 사기와 함께 각종 미묘하고 역겨운 민주주의 퇴보적 양상이 민주화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주주의 보루인 미국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이미 벌어졌다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치학계 전체가 민주주의 보루인 내부에서 탈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민주정치 체제로 말할 것 같으면 탈민주화는 충격적인 상황이고 각자의 민주제도의 안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스승이 가르쳐주는 민주주의 퇴보의 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선거의 지도자가 점진적 전략으로 민주제도를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와해시키고 더 이상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를 탄생시키며 합법적으로는 보이는 반민주적 법체계를 이용해 반민주적 행위를 법의 가림막 아래 숨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거 기간에 전략적인 방해와 조작을 통해 언론의 정치 상대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셋째, 선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승리한 후보의 투표수는 높이고 상대의 투표수는 낮추거나 둘 다 합니다. 넷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약하게 만들어 정치적 반대파가 정부에 도전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대신할 수 없게 합니다. 다섯째는 사법의 독립성을 파괴합니다. 여섯째는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휘둘리는 들러리 정당을 지지합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미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전개된 일들은 미국이 줄곧 비판해온 민주화 국가들의 민주적 퇴보와 매우 흡사합니다. 유일한 다른 점은 민주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민주적 퇴보에 속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탈민주화 현상은 정치적 올바른 부류에 의해 민주적 진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학 정치학과의 수업은 대폭 수정되어 비교 정치 수업은 민주적 퇴보를 이야기하고 미국 정치 수업은 탈민주화를 진보주의 성과로 해석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말로 잘난 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스승의 말로 정치적 올바른 불의 얼굴을 때리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중국인들은 공산주의 정권의 관행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의 탈민주화 현상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한 현상이 정치적 올바른 부류에 의해 만들어진 후 이들 중국인들의 마음속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등대가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국인들은 중공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미국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 초점은 중공이 아니고 중공의 입장도 미국 정치의 변천을 판가름할 기준은 아닙니다. 중공은 영원히 미국을 비난할 것입니다. 중공의 눈에는 또 그들 언론의 입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폐단입니다. 민주제도는 전세계 많은 나라가 인정하고 지키는 정치적 제도로 이는 트위터가 이 기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해버린 데 유럽과 호주 등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질책은 표면적 현상을 단편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적 올바른 부류의 탈민주화 행보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제도의 빛은 미국이라는 등대가 꺼졌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탈민주화는 그저 민주주의 국가가 내부로부터의 전복을 경계하게 할 뿐입니다. 왜 탈민주화가 유럽의 다른 민주국가가 아닌 미국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퇴보한 국가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서방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불공평과 경제적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탈민주화의 진정한 동기가 아닌 탈민주화 선동의 핑계 혹은 수단입니다. 사실 민주화를 주도하는 정치와 지식 엘리트들은 신구 마르크스주의적 가치관을 선호합니다. 일부 마르크스주의 신자들은 천하 통일과 자기 멋대로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제도를 정치적 야망의 걸림돌이나 밧줄로 봐 민주제도의 핵심인 자유선거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무력화시키면서 민주제도의 사법, 입법, 집행 장벽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오랜 동안 마르크스주의 신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잃었고, 오히려 미국의 민주적 제도를 흔드는 세력을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는 정치적 라이벌로 보는 등 이들 탈민주화를 쫓는 세력의 정치적 야망을 완전히 등한시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작년 대선 이후 트럼프는 자신이 지킨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탈민주화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중 다수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그들이 지지해야 할 것은 사실 미국을 지키는 민주적 제도이며, 막아야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제도가 텅 빈 껍데기만 남는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부정행위가 발생한 전후에 드러난 문제는 사람 마음의 부패뿐만 아니라 이 정치 세력이 미국을 독재국가로 만들려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세력이 독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목표로 진정한 민주를 소멸시키고 자본주의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민주제도의 숙적으로 이들이 정치적 올바름 세력의 인식과 계획을 미국 민주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련의 행동으로 바꾼 것이야말로 역변한 미국 현 정치제도의 가장 큰 교훈인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제거와 저하의 집단 소유제를 지향하는 두 체계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유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둘 사이에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르크시즘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인 형태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여전히 국가 혹은 정부가 존재하며 소유재산과 집단화 프로그램의 통제를 담당합니다. 이에 비해 마르크시즘은 공산주의가 국가마저 해체된 이후에 등장하는 사회의 최종적 진화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재화와 소유물이 인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일루미나티는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신세계 질서 체제인 세계정부 체제로 전환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구촌이 되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는 거대한 음모의 그들 주인으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대한 힘과 권력을 가졌고 그 목적은 사람들을 미국을 UN, 단일 세계 정부의 노예화된 개체들로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짓 평화 미끼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로 15만 명의 우리 아이들이 살해되거나 불구화된 미국에 의해 싸운 한국에서의 유인 경찰 행동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음모의 일부분으로 의회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베트남전이 발표되지 않은 것 또한 음모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또한 남아메리카 로데지아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것 또한 유언의 임무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죽고 지금 베트남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 모든 미국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소위 우리가 우리 헌법과 국가를 보호하라고 선택한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배신자들이며 그들 뒤에는 오직 그들의 목적이 세계 단일 정부라는 전 세계의 인류를 노예화하기 위한 사탄적인 음모인 비교적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일루미나티에 대해 마이런 페이커는 1972년 5월 12일에 증언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자로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노만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사회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될 때까지 모든 사회주의적 프로그램들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일루미나티 시스템 실현을 위해서 세워진 신대륙이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루미나티 그룹 내 사회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로 보건대 앞으로 미국 선거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져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일루미나티 전략이 나타난 바와 같이 법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의회, 대통령, 국민들이 아니라 바로 관료 엘리트들이 정부와 정치 시스템을 움직여 갈 것입니다. 지금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관료 엘리트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1954년) 상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제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는 길은 엄격한 법을 통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회나 대통령이나 국민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헌법을 준행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정부 형태의 형태인 관료 엘리트들이 정부와 정치 시스템을 움직여 왔습니다.
이 관료 엘리트들이 바로 딥스테이트들인 것입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의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시도했던 정책과 계획들의 극단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던 웰스의 말처럼 미국은 1939년부터 이미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989년 조지 부시의 말처럼 이제 세계는 일루미나티 어젠더처럼 소련의 사회주의를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세계정부 체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세계 질서는 일루미나티의 어젠다가 실현되고 나면 진실로 모든 국가들이 한 가족처럼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루미나티, 곧 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젠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들의 어젠더 그리고 이 사악한 일을 막아야만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는 미국의 이 사회주의 프로그램, 사회주의화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일루미나티들, 딥스테이트들, 글로벌리스트, 이들이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는 소수가 다수를 노예처럼 부리는 참혹한 사회임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고 지금 동일한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비극적인 삶이 곧 우리 눈앞에 현실로 놓일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총동원해서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